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팬 여러분들 취미 활동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만 해도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 탁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 스포츠를 좋아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와이프랑 하루에 한 번씩 뛰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합의가 있다면 제 아들이 이제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매일 연습하는데요. 그 소리 듣는 게 유일한 낙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피아노, 바이올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괴로워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를 매일 감당하는 게 좀 괴로웠는데 이제 어느덧 실력이 많이 늘어서 그럴듯한 음악을 매일매일 아빠한테 선물해주는 아들이 되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예전에 피아노를 잠깐 배우다가 한 1년 있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피아노를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때 제가 피아노를 배웠던 선생님이 제 이모입니다. 근데 이모가 그때 왜 이렇게 무섭게 했는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예전에 피아노 선생님들은 자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렸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좀 견디지 못하고 피아노 배우는 걸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피아노 선생님 계시면 자가지고 제자분들 때리지 마시고요. 좀 피아노를 사랑할 수 있게 따뜻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비즈닷컴에서 제공하는 S&P 500의 매핑을 살펴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어제 미국 증시의 추세가 굉장히 좋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00대 기업이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많았죠. 특히 메가테크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에 힘을 보탠 것 같고요. 구글하고 테슬라 정도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개의 섹터 중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정도만 하락을 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어제 0.48%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46. S&P 500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4일 연속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0%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어제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처음에 잠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를 떨어져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잠깐 고민을 하다가 괜찮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강화하면서 주가 차트가 우상향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일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는 미국 증시가 오늘 또 한 번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오늘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일단 오전에 8시 반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2시에 연준의 금리 정책 성명서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시 반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마련이 돼 있고요. 따라서 얼마나 호기시한 발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역시도 변동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는 다큐사인이고요. 4.24%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브로드컴이 연일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4.18%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로블록스가 플러스 3.83, 메타 플러스 2.75, 포티넷이 플러스 2.61, 지스케일러 플러스 2.57, 유니티 소프트웨어 플러스 2.44, AMD 플러스 2.38, 엔비디아 플러스 2.21, C리미티드 플러스 1.82, CRM, 세일즈포스가 1.73%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어제는 주가가 하락한 성장주도 꽤 보이는데요.
일단 루시드가 8.4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니오가 마이너스 5.34, 월프스피드 마이너스 4.93, 인바이테 마이너스 4.91,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4.74,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4.72, 스템 마이너스 4.46,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4.42, 솔라 엣지 마이너스 4.36, 오픈도어 마이너스 4.18,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3.91, 리비안이 3.9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하락한 종목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청정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죠. 리비안도 그렇고 플러그 파워, 솔라 엣지, 스템, 차지 포인트, 블룸 에너지, 거기에 울프스피드, 니오, 루시드까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 그리고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 조금 더 많았죠. 엔비디아가 2.21%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1.19, 아마존이 플러스 1.09,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83, TSMC 플러스 0.64, 인피니엄 플러스 0.48, 우버 플러스 0.42, 그리고 5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일단 나비타스가 0.26%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14, 온셈이 마이너스 1.27, 소파이 마이너스 1.49, 팔란티어가 1.5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어제 발표된 11월의 CPI 지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CPI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는요, 잠깐 동안 갈팡질팡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약간 판단하기가 애매했거든요. 자, 어떠한 수치가 발표가 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11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보통 CPI라고 부르는 거죠. CPI가 전달에 비해서 0.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는 0.0이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전달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없었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0.1% 올라가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됐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전년 동월, 따라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3.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3.2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부정적인 수치 그리고 긍정적인 수치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달에는요 3.2% 증가였습니다.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수치가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 수치가 0.1% 높아졌다고 해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경종을 울릴 정도로 나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요, 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인데요. 근원 CPI는 전달에 비해서 0.3%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도 0.3이었기 때문에 맞아 떨어졌고요. 전달의 0.2%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년 동월 대비,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4.0 그리고 전달에도 4.0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0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준의 기대치는 2.0이잖아요. 연준의 목표에 다가가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직까지 근원 CPI가 4%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더 이상 하락하고 있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연간 3.1%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10월 달에 0.2%에서 지난달 0.3%로 0.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작년 대비 보면 근원 CPI는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연간 물가 상승률 즉 2%의 2배 4%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연준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인플레이션 2%까지 낮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어 CPI는 4%입니다. 따라서 2배 정도 되는 아직까지는 꽤 높은 수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보면요. 아까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반면 임대료, 의료, 자동차 보험 같은 분야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연준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이번 주 정책회의에서, 즉 오늘 금리를 동결할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 부분을 시사한다, 이 부분에 의미가 있죠.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은근히 하루빨리 금리가 인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오래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월 CPI 보고서는요, 인플레이션이 특히 고착화되거나 둔화되기 어려운 핵심 서비스 범주에서 주로 완고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특히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임대료 부분이 지금 11월에 0.5%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0월 달의 상승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주택 소유 비용도 10월 달에 0.4에서 지난달 0.5%로 오히려 상승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게다가 교통비라든지 의료 서비스 비용도 한 달 동안 상승세가 오히려 가속화됐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11월 달에 0.5% 10월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10월 달에는요, 9월 달에 비해서 0.3%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비스 물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상승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왜 좋지 않냐면요, 서비스 물가 상승은 노동시장 그리고 임금과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좀 우려한 부분이 바로 서비스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11월의 강력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임금 상승이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계속해서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또한 이러한 사이클은요,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실업률의 상승 없이는 둔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악순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이죠.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의 상승이 지금 둔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가격 상승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잘못하면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특히 근원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에서는요,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서 제한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달에 연준 관계자들이 마지막 정책 전망을 내놓았을 때 점도표를 얘기하는 거죠. 점도표에 따르면 정책위원회에서 예상한 금리 인하 폭의 중간값은요, 2024년에 50베이시스 포인트였습니다. 이 얘기는 내년에 아마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할 것이다, 0.5%포인트 정도 내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지금 연준의 의원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경제학자들은요, 이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1%포인트까지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11월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마감되는 FOMC 미팅이죠. 그리고 미팅이 마무리되고 나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아주 흥미진진한 소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중 방송을 통해서도 욕을 많이 들으면서도 전달해 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시장 전망이 많이 어두워진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테슬라의 전망이 어두워진 것은요,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보다는 거시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났죠. 따라서 고가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한 얼리 어댑터는 대부분 다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인프라도 부족하고요. 또한 자동차 가격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생각보다는 빨리 늘어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테슬라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캐탈리스트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만간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가 출시될 가능성도 높고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쪽에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라는 기업이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요,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상품화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다양한 카탈리스트를 앞으로 준비해 놓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요, 옵티머스 로봇은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비디오를 보시면 옵티머스가 생각보다 빨리 상품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1시간 전에 이 기사를 올렸는데요. 얼마 전에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옵티머스 2세대의 로봇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일단 좀 기사를 읽어보시죠.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토타입의 개선 사항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몇 시간 전에 게시를 했고요. 2대의 로봇이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전자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으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춤을 출 정도로 굉장히 좀 성능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티머스 봇이라고 불리는 이 인간 모방 로봇은 테슬라의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리고 훈련된 신경망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공개된 시연에서 옵티머스의 무게를 10kg이나 줄였고요. 모든 손가락의 촉각을 감지해서 로봇이 달걀을 섬세하게 집어드는 모습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옵티머스는요, 아직 개발 중인 컨셉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상품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불과 1년 전에는요, 테슬라 직원들이 그 프로토타입 중에 하나를 제자리로 들어서 옮겨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공개된 동영상에서는요, 이 로봇이 사이버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테슬라 시설을 아주 자연스럽게 걷고요, 체육관에서 스쿼트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발로 보행하는 자율 휴머노이드의 목표는요, 안전하지 않거나 지루한 작업을 수행할 때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오늘 공개된 옵티머스 2세대가 어느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는지 직접 한번 비디오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범블비고요. 다른 로봇이죠. 자, 이게 옵티머스 1세대입니다. 2023년 3월 달, 따라서 한 9개월 전의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 오늘 공개된 새로운 옵티머스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새끈하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0kg을 감량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목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손가락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죠. 사람하고 정말 흡사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걷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걷는 속도가 30% 정도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발의 움직임도, 그러니까 다리의 움직임도 이제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kg을 감량하면서 굉장히 슬림해졌고요. 자, 체육관에서 스쿼트 하는 모습이죠. 스쿼트는 이제 사람이 하기에도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쉽게 제대로 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능이 향상되는 것 중에 이제 손가락 기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자,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 달걀을 정말 섬세하게 들고 옮기고 작업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사이를 아주 유유하게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불안한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댄스 보시죠. 그럴듯하죠. 춤 실력도 많이 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테슬라가 앞으로 발표할 만한 그 카탈리스트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각보다 빨리 상품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핀트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한 개발자 김일희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김일희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도 최근에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벅차다.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발표되고 인공지능이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뉴스는요, 정말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기사 제목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출시한 것은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4, 5일 전에 제미나이를 출시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만큼 정말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뉴스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추세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요일 날 자사의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파이2, 파이2가 지금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여러분들 파이 1.5가 나온 게요,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이2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챗GPT를 연상하게 되는데, 챗GPT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오픈 AI의 인공지능이죠. 이 파이2라는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한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파이가 이제 두 번째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메타 플랫폼 그리고 다른 경쟁 기업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끔 성능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장치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클라우드 상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올린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야기하기를요, 파이2는 27억 개의 매개 변수만으로도 다양한 종합 벤치마크에서,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란 얘기죠, 70억 개 그리고 13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미스트랄 그리고 라마2 모델의 성능을 능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딩이라든지 수학과 같은 다단계 추론 작업에서는요, 그 규모가 25배나 더 큰 메타의 라마2 70B 모델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2는요, 크기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된 구글 제미나이 나노2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구글이 제미나이를 3개의 버전으로 출시를 했죠. 그 중에서 나노라는 버전은 뭐냐면요, 나노는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안에 인공지능을 탑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파이2랑 이 나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우리가 보통 사물 인터넷 아니면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제미나이의 나노2보다 파이2가 오히려 더 성능은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은요, 이달 초에 지난주죠, 5일 전에 제미나이 나노를 공개했고요. 엣지 AI 컴퓨팅, 따라서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내에서 AI 컴퓨팅이 보급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출시했다. 자, 그런데 규모는 훨씬 작은 파이2가 이 나노를 능가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구체적인 그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파이2가 다른 인공지능 모델을 능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제미나이 나노2와 이제 사이즈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는데, 나노2보다 지금 파이2가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자체의 모습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기업이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향상을 보이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미국 증시의 스타는 엔비디아였습니다. 500대 기업 중에 가장 좋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역시도 엔비디아였죠.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타이틀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내년 2024년에도 최고의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올해 엔비디아는 S&P 500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런데요,
TD 코엔이라는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그래픽 처리 장치 전문 업체가 그래픽 처리 장치가 바로 GPU죠.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2024년에도 최고의 칩 주식, 반도체 주식 투자 종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에 대한 우려로 11월 말에 최고치 $500를 넘는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다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D 코엔에서 일하고 있는 매튜 램지라는 애널리스트는요, 내년이 되면 다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튜 램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튜 램지는 현재 5개 5스타를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8,639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무려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죠. 보시면은 석세스 레이시 67%, 따라서 10개 종목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7개 가까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인 수익률은 27.2%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만 하죠. 엔비디아는 인터넷에 등장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컴퓨팅 성장 벡터,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다. 따라서 2024년에도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선정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램지는요, 2025년 예상 수익의 30배에 달하는 PER을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에 $700의 목표 주가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 1년 정도 주가가 $7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PER도 나와 있고 목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을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자, 보시죠. 여기 700을 일단 찍으시고요. 나누기 30을 하시면요, 어닝이 나옵니다. 23.3달러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엔비디아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향후에 2024년, 2025년, 2026년에 기대할 수 있는 이 EPS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월 달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위에 있는 수치는요, 올해 말이 됐을 때 전망되는 EP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년 이후에는 19.2달러, 그리고 2년 이후에는 23.6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3.6달러가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3.3달러랑 거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램지라는 전문가는 2025년 예상 수익이 한 23.3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30배를 곱해서 700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램지의 의견에 따르면요, 선도적인 칩 업체로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이미 주가에 일부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좀 꺼리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기업들이 칩 구매를 소화하기 위해서 지출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5년까지는요, 엔비디아가 성장할 수 있는 수요의 지속성을 지금 투자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은 실적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실적의 향상은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의 지속성을 지금 투자자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초기 고객을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대기업으로 확장되는 제너러티브 AI의 지출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AI 쪽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가 칩 판매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판매로 전환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GPU 하나만 딸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나아가서는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고객사한테 불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지출하는 전체 지출에서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는요, AMD 같은 잠재적인 경쟁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TD 코인이 얘기하기에는 이것도 과장이 됐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전체 잠재 시장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리고 2등 기업한테 모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 AMD 모두 AI 승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캐시우드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제시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저는 캐시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캐시우드가 한 가지 실수라면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빅테크 기업이 주도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캐시우드가 이번에 테크 주식 두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4차 산업혁명에는 빅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캐시우드는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입했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베팅을 늘렸다라고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매니지먼트의 LAC 1일 거래 데이터에 따르면요. 올해 나스닥 100 지수를 상회하는 성적을 올리고 있는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는요. 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8,810주 매입했고요. 그렇게 되면 3월 20일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매수한 셈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이 펀드는요. 5개월의 공백을 깨고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 주식도 10,000주 넘게 매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아크인베스트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5만 1,000주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메타 주식 같은 경우는 무려 28만 5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의 보유 현황을 오래간만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RKW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는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64.73%나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식이고요. 자, 이번에는 홀딩주로 들어가서 어떠한 주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10입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테슬라가 아니라 코인베이스입니다. 보시면 11.36%의 자금이 지금 코인베이스에 들어가 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중 2위는 로크입니다. 9.5%,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7.73%, 블록이 지금 6.61%.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UiPath가 그 뒤를 이어서 5.86%, 그리고 줌비디오가 5.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4.59%, 로빈후드가 4.56, 로블록스가 4.33, 마지막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전체 비중에서 지금 탑10이 차지하는 비중이 63.97입니다. 따라서 37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10대 종목, 10개의 상위 종목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ARKW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기사에 따르면 TD코에는 2024년 최고의 주식으로 엔비디아를 선정했는데요.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테크 주식 탑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사진에 이미 나와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2024년 대형 인터넷 기업 1위는 아마존이다. 이 회사는요, 진화하는 이커머스의 트렌드와 인공지능 발전을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릭 셰리던이고요. 자, 에릭 셰리던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현재 8,636명 중에 24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상위 3% 정도에 속하는 유능한 전문가죠. 석세스 레이트는 58%, 따라서 10개 정도를 추천하면 6개가 맞아떨어지고요. 지난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1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에릭 셰리던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향후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테마가 아마존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5가지의 상승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망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존 프라임 사용자들의 쇼핑 습관의 실용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프라임 사용자들이 점점 더 많은 돈을 지금 아마존의 생태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플랫폼 온 오프에서 타사 판매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배송 서비스입니다. 이제 아마존은요, 배송 서비스를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마존닷컴 가서 물건을 사건 아니면 다른 웹사이트 가서 물건을 사건 아마존이 배송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배송 업체로서도 미국의 1등 기업이 된 아마존이 지금 점점 더 그들의 서비스 제공을 증가시키고 있다,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광고 및 미디어 소비 전반에 대한 크로스 플랫폼 내러티브 구축입니다. 이 얘기는요, 아마존이 생태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크로스 셀링까지 한다는 거죠. 따라서 광고 쪽 그리고 미디어 쪽에서도 많은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마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에서 지적해 드린 것처럼 북미 지역의 이커머스 마진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인터내셔널 쪽은요, 사실 이커머스가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아마존은요, 배송 서비스의 인프라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을 했죠. 따라서 이제는요, 북미 지역 쪽의 이커머스가 마진이 정상화되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인공지능과 함께 진화하면서 지금까지는 과소평가된 아마존 웹 서비스의 구조적인 성장의 기회가 남아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때문에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도 앞으로 매출이 많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 아마존 상승 요인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광고와 이커머스 비즈니스 모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리테일 미디어가 주목받는 추세의 주요 수요자가 바로 아마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디지털 광고 그리고 이커머스가 각각 따로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이 두 개의 경계가 없어졌다. 따라서 디지털 광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커머스를 하는 기업도 많고요, 또 이커머스 그 플랫폼 상에서 많은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은 더 많은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광고 플랫폼은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자, 그 단편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제가 미주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아마존은요, 메타와 굉장히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계정을 연결하는 새로운 기능이 개발이 됐거든요. 따라서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있다가 여기에서 쇼핑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소셜 미디어 쪽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상에서 아마존에 결제하고 배송 정보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메타랑 아마존닷컴이 합쳐졌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죠. 셰리던은 월요일 메모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이 파트너십이 아마존의 거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도 업계 최고의 측정 그리고 어트리뷰션 신호를 제공한다. 이 얘기는요, 메타에 있어서도 엄청난 혜택이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메타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메타 입장에서는요, 아마존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윈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아마존은요, 11월 달에는 스냅과 그리고 4월 달에는 핀터레스트와 유사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예전에는 이제 아마존닷컴에 들어오는 소비자들만을 상대로 해서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했던 이 아마존이요, 이제는 굉장히 영역이 확장된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에 가건 인스타그램에 가건 아니면 스냅에 가건 핀터레스트에 가건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이커머스를 이용하고 배송 서비스를 받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2월 13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연말 계획도 세워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따뜻한 생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